1862년 9월 결혼 전날 밤 야스나야 폴라나의 방 안 촛불 하나. 33살의 톨스토이는 18살 약혼자 앞에 두꺼운 일기장을 내려놓습니다. 전부 읽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나와 결혼하기 전에. 그 안에는 농노 여성과의 관계, 사생아, 도박빚, 일기장 속에 톨스토이는 스스로를 짐승이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며 읽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건 완전한 솔직함이 사랑의 구원이라 믿는 남자의 광기 어린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읽은 것은 남편의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에 평생 박혀있을 독묻은 가시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책방 민준씨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지독한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권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을 단 하루 앞둔 밤, 왜 그는 18살 어린 신부에게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던 치부 가득한 일기장을 건넸을까요? 톨스토이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삶이라는 무거운 책장 속에 숨겨둔 진심을 지금부터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1828년 9월 9일 러시아 툴라주 야스나야 폴라나 영지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야스나야 풀려나는 밝은 숲속, 빈터라는 뜻으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넓은 귀족용지였습니다.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나폴레옹 전쟁 참전 퇴역 장교였고, 어머니 마리아 니콜라이 분하는 명문 볼콘스키 공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5 청제 중 넷째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레프였습니다. 그런데 레프가 쇠두살이 되기 전인 1830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8째 아이 막내딸 마리아를 낳다 산흑열로 세상을 떠나 레프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얼굴을 모르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프는 어머니를 상상으로 빚어냈는데 완전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결핍이 빚어난 이 아름다운 환상은 역설적으로 그의 문학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837년에는 아버지는 툴라 시내를 걷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레프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맞이한 아버지의 허망한 종말은 레프의 영혼의 삶이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육리그룹과 같다는 서늘한 자각을 세게 넣었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은 소년에게서 유년의 천진함을 앗아갔고 그 빈자리에는 죽음에 대한 평생의 화두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5 아이들은 고모 알렉산드라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야스나의 폴라나에 살던 시절 형 니콜라이가 동생들을 불러 앉히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잖아, 야스나의 폴라나 숲속 어딘가에 초록색 지팡이가 묻혀 있어. 그 지팡이에는 인류의 모든 고통은 없앨 수 있는 비밀이 적혀 있대. 아이들은 숲을 뛰어다니며 지팡이를 찾았지만 당연히 찾지 못했고 형은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프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진리가 어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어린 시절에 이 순간에 심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82살에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찾는 심정으로 살았고 이원대로 화려한 묘비도 십자가도 없이 바로 그 숲속 땅 위에 묻혔습니다. 이 시절에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레프가 어느 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기절한 것입니다.
충분히 강하게 믿으면 실제로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결과는 당연히 기절이었고 깨어난 뒤에도 왜 날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만 이 일화가 실제로 그를 잘 보여줍니다. 확신이 생기면 머리로 따지기 전에 몸으로 먼저 던지는 사람. 이 성격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1844년 16살이 된 톨스토이는 카잔대학교에 입학해 처음에는 동양어학부에 들어갔다가 곧 법학부로 전과했는데 대학은 처음부터 그에게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들의 강의는 지루했고 학생들은 생각 없이 외우기만 했으며 그는 수업 대신 루소를 읽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성적은 바닥이었고 결국 1847년에 학업의 화면을 느끼고 중퇴한 뒤 야스나야 폴라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그해 3월, 톨스토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일기는 그가 죽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심판하는 법정이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규칙들을 부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날 거, 도박을 하지 않을 거, 여자를 멀리 할 거,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할 거, 그리고 거의 매일 어겼습니다. 규칙을 어긴 날밤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의지력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왜 이러는가? 완벽주의자인데 의지력이 없는 사람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이 일기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괴로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야스나야 폴라나로 돌아온 뒤 몇 해 동안 톨스토이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가며 귀족 사격의 생활을 했는데 도박장을 드나들고 집시, 여인들과 어울리며 방탄하게 살았고 카드 도박으로 큰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일기에 스스로를 짐승이라 욕하면서 밤에는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야스나야 폴라나의 농노 여성 아크시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티모페이였고 이 아이는 훗날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마부로 일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귀족, 손님들과 마차를 타고 나갈 때 말을 모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티모페이가 죽을 때까지 공식적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수치이자 고뇌였고 민중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마부로 부리며 살았다는 모습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1851년 22살이 톨스토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박빚 방팡한 생활, 매일 밤 되풀이 되는 자기 혐오에 악순환을 끊어야겠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형 니콜라이가 코카서스에서 포병 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그는 형을 따라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코카서스는 당시 러시아가 체체를 비롯한 현재 민족들과 수십 년째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곳으로 전투는 산악지형 특성상 소규모 교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선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죽음을 목격했는데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소설, 속낭만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는 일이었고 거기에 영웅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선 막사에서 남는 시간에 그는 총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단편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 1852년에 원고를 완성하고 당시 러시아 최고의 문해지 현대인에 투고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LNT라는 이니셜 뿐이었습니다. 편집장 네크라소프는 원고를 읽고 그날 밤 바로 답장을 썼는데 재능이 넘치는 작가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고 즉시 게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6년 시절이었습니다.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대 러시아 문단의 최고 권위자였던 투르게네프가 이 작품을 읽고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재능이 비범하다고 했고 페테르부르크 문인들 사이에서는 T가 누구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선에서 총을 쏘던 24사 장교가 단번에 러시아
문단의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1854년, 이번에는 크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티르코와 충돌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편에 가담하면서 유럽 전체가 휘말린 대규모 전쟁이었는데, 톨스토이는 코카서스 전선에서 자원해서 크림반도로 이동했습니다. 더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배치된 곳은 세바스토폴의 4번 보루였는데 연합군의 포위, 공격이 가장 집중되는 최전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어떤 낭만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포탄에 팔다리가 날아간 병사들이 들 것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군에 가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돌볼 수가 없었으며, 전날까지 옆에서 밥을 먹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이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영웅을 만들지도 않고. 1855년에 발표된 세바스토폴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 역사상 전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최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 진실한 마음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주인공은 바로 진실이다. 당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황제 니콜라이 1세는 국내 여론 관리에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젊은 장교가 쓴 전쟁 루포가 전국적으로 유키자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전쟁이 끝나고 페페르 부르크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26살의 문단 스타였습니다.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네크라소프 같은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압다터크와 어울리려 했고, 살롱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이 화려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는데, 작가들끼리 모여 문학을 논하고 서로를 지켜 세우는 대화들이 그에게는 그냥 공허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코카서스와 세바스토폴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의 눈에 살롱의 문학 토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857년 28, 사레 토스토이는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돌아다녔는데 파리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걷다가 공개 단두대 처형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가 한 인간을 처형하는 장면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혁명과 진보를 믿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국가가 차갑고 계획적으로 한 인간을 처형했다. 어떤 이론도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포탄에 죽는 것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느꼈고, 그날 이후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그의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그가 완전한 무정부 주의자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파리의 단두대 앞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1859년,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레나의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농노의 자녀가 귀족 영지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격이었는데, 그보다 더 파격적인 것은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규율이 없었고 숙제도 없었으며 시험도 없었는데, 수업이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됐고, 교사가 지식을 강의하는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급진적인 방식이었으니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교육당국은 이 학교를 불온한 시선으로 주시했으며 비밀 경찰이 직접 조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교육 잡지까지 참가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글로 썼습니다. 이 시기에 트루게네프와의 유명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1861년 봄, 두 사람은 공통된 친구, 작가 페트의 집에서 며칠을 함께 묵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트루게네프가 자신의 딸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낡은 옷을 꿰매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랑스럽다는 유형수였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건 진짜 선행이 아닙니다. 그저 감상적인 연극일 뿐이에요.
부잣집 딸이 교육받으면서 여가 시간에 가난한 사람 옷을 꿰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트로기네프는 자신의 딸이 공개적으로 비판 당하자 즉각 분노했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톨스토이가 결투를 신청했는데 트로기네프가 서면으로 사과하면서 결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은 뒤에도 톨스토이는 분이 풀리지 않아 편지를 한 통 더 보내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그 후 17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였고 둘 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해는 1878년에야 이루어졌는데 투르게네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1862년 9월 33살의 톨스토이는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르스와 결혼했는데 소피아는 18살이었습니다. 15살 차이. 사실 톨스토이가 소피아의 집안과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 소피아의 아버지 안드레이 베르스는 모스크바의 궁정이사였고 가족들이 여름이면 야스나의 플라나 인근에서 지내고 했기 때문에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처음 베르스 집안을 방문했을 때 세 자매를 만났는데 첫째 리자, 둘째 소피아, 셋째 타냐가 있었고 그는 한동안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첫째 리자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은 둘째 소피아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소피아는 총명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었으며 훗날 남편의 작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혼 전날 밤 톨스토이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과거 일기를 전부 건넸습니다. 농노 여성 아크시냐와의 관계와 사생아 티모페이의 존재, 페트르부르크 사교계에서의 방탄은 생활, 도박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있는 일기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 당신이 진짜 나를 알고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 완전한 솔직함에 대한 강박이었는지 오랫동안 즐거운 죄책감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고도 선택해 달라는 일종의 간청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혼 전날 밤 18살 신부에게 33살 남자의 성적, 과거가 빼고 키 적힌 일기를 읽히는 행동은 어떤 기준으로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날 밤 일기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의 가장 어두운 면을 전부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인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18살의 나이에 달리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 일기는 이후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소피아는 수십 회가 지나서도 그날 밤 읽은 내용을 잊지 않았고 잊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작업에 완전히 헌신했는데 악필로 유명했던 톨스토이의 원고를 매일 밤 정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글을 쓰다 생각이 바뀌면 앞에 내용을 지우고 여백에 새로 썼고 지운 자리에 또 다른 내용을 우겨 넣었으며 빈 공간이 없으면 종이를 덧대어 붙였습니다. 완성된 원고라기보다는 전쟁터에 가까운 종이 뭉치였는데 소피아는 그것을 매일 밤 깔끔하게 다시 썼습니다. 전쟁과 평화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다시 필사한 횟수가 7번이었는데 완성본이 약 50만 단어가 넘는 소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이 어떤 노동인지 짐작이 갑니다. 아이를 낳고 집안에 꼬리면서 그 작업을 병행한 것이었습니다.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쓴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을 배경으로 5 귀족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등장인물만 550명이 넘었습니다. 소설이면서 동시에 역사, 철학서였는데 톨스토이는 이 안에서 하나의 역사관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백만 민중의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나폴레옹은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웅 중심의 역사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꽤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이 소설을 연구해 인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평화가 끝나자마자 1873년부터 그는 안나 카레니나를 썼는데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자체가 톨스토이 나왔습니다. 1872년 어느 날 야스나의 폴라나 인근 기차역에서 안나 스테파노브나 피로고바라는 여성이 기차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그녀는 오래 함께 살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뒤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직접 가서 그 장면을 눈에 담았고 그것이 소설의 씨앗이 됐습니다. 기차에 치워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불륜과 결혼과 죽음, 러시아 귀족 사이에 위선을 해보한 이 소설의 첫 문자는 지금도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쓸 때 그는 자신의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 이 두 작품으로 그는 살아생전에 세계 최고의 소설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돈과 명성을 모두 얻었으며 야스나의 폴라나 영지는 풍족했고 아이도 13시 태어났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완벽하게 성공한 귀족 작가의 삶이었는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톨스토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78년 무렵부터 톨스토이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는데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찾아오는 생각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설가라는 명성도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넓은 영지도 13세 자녀도 그 어느 것도 이 질문에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79년부터 고백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삶이 멈춰버렸다. 숨 쉬고 먹고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없었다.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소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극심한 우울증이었는데 그는 아무도 없을 때 총과 밧줄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뒀다고 직접 썼습니다. 자살, 충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 무기를 숨겨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서양 철학은 물론이고 불교, 이슬람교, 유교 노자까지 뒤졌는데 결국 다시 예수의 복음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기적과 부활, 삼위일체 교회의 권위 같은 것들을 전부 걷어냈는데 그것들은 인간이 나중에 덧붙인 것이고 예수가 실제로 말한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남을 사랑하라와 악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해석이었고 국가, 권력을 정당화해온 교회와 국가 모두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사상이었습니다. 사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고기를 끊고 비단 옷을 버린 뒤 농민들이 입는 거친 배 옷을 입기 시작했으며 직접 구두를 꼬매고 밭을 갈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귀족으로서 농민의 노동 위에 앉아 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었는데 이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 소피아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기를 거부하고 좋은 옷을 내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저작권을 민중에게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그 저작권이 10세 나이들을 먹여 살리는 가족이 생계였습니다. 소피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1882년 모스크바 인구조사에 자원한 것도 이 시기였는데 그는 가장 가난한 지구를 맡아 직접 빈민가를 들었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방에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귀엽게 사는 것을 봤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병자들과 굶주린 아이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화장실보다 넓은 방에서 살았고 내 집 창고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썩어갔다. 이것은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의 공범은 나다.
자기 자신을 악이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상이 가장 압축된 작품이 1886년에 발표된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평생 출세와 체면만을 위해 살아온 판사가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짧은 중편이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처럼 날카롭게 파고든 소설은 전으로도 드무입니다. 1889년에는 크로이체를 소나타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너무 과격해서 러시아에서는 처음에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결혼 제도와 육체적 사랑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한 소설이었는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조차 동물적인 욕망의 사물로 묘사했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뒤 소피아와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소설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러시아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의 일기를 몰래 훔쳐 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기에 소피아와의 관계는 내 십자가다라고 썼고 소피아는 자신의 일기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썼는데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일기를 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썼습니다. 서로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일기를 통해 전달하는 기묘하고 잔인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1891년 가을 러시아 중부 볼가강 유역에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흉작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티푸스와 콜레라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63살이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풀려나 서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마을들을 발로 돌아다니며 실태를 파악하고 사제를 털어 무료 구칙소를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약 200곳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딸 타티아나와 마셔도 함께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 언론의 현장, 기구문을 보내 국제 원조를 이끌어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의 글이었으니 반향이 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귀족, 작가가 외국 언론에 자국의 참상을 알리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지만 그의 명성이 너무 커서 직접 막지는 못했습니다. 손댔다가는 국제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1894년에 발표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그의 사상이 가장 세계적으로 정리된 책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국가는 폭력으로 유지되는 조직이고 교회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이며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하고 세금도 내지 말아야 하며 어떤 형태의 폭력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금서였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부정하는 책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번역 출판이 줄줄이 이어졌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독자 중 한 명이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25살의 인도인 변호사 모한다스 간디였습니다. 간디는 훗날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이라는 개념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직접 서신을 교환했는데 간디가 먼저 편지를 보냈고 톨스토이가 답장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글이 지고 반대편 청년의 삶을 바꾸고 그 청년이 훗날 대형 제국을 무너뜨리는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1899년에는 마지막 장편소설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귀족 청년이 젊은 시절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농민 여성이 억울하게 시베리아 유배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그녀를 따라가 속죄하며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안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사법제도, 감옥제도, 귀족사회, 정교회를 차례로 해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미사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으로 조롱적이어서 성직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소설이 2년 뒤 탐문의 직접적인 빌미가 됩니다. 1901년 2월 러시아 전교회는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를 교회에서 파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파문은 단순한 종교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회가 국가와 사실상 한 몸이었던 시대 파문은 사회적 죽음 선고에 가까웠고 사후에 교회식 장례도 치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이 선언으로 톨스토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파문 선언 직후부터 야스나야 폴라나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통이 왔고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접 영지로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했고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는 파문에 항의하는 군중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회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내쫓겠다고 선언했더니 오히려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측근들조차 이건 실책이었다고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이 무렵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름됐는데 톨스토이는 수상 발표가 나기 전에 먼저 스웨덴 아카데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탁이니 나에게 상을 주지 마시오. 상금이라는 돈은 나에게 큰 악이 될 것이오. 상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상을 주지 말아달라고 먼저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벨 문학상은 다른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카데미가 편지를 받아들인 것인지 원래 다른 사람을 선정할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는 인류 역사상 노벨상을 미리 거절한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파문을 당하고도 민심을 얻고 상을 주지 말라고 써도 전설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충돌한 전쟁이었는데 76살의 톨스토이는 즉각 반대 선언을 냈습니다. 전쟁은 살인이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전쟁은 살인이고 살인은 죄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최고의 작가가 외국 언론에 반정기고를 쏟아내는 것에 분노했지만 직접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를 체포하거나 탄압했다가는 국제적인 역풍이 더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명성은 이미 러시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내해 주인 1908년 인도에서 편지한 통이 야스나야 풀려나러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한다스 간디로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톨스토이의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가르침을 구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80살이 노인과 39살의 변호사가 편지로 만난 것이었는데 톨스토이는 답장을 썼고 두 사람은 서신을 이어나갔습니다. 톨스토이가 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폭력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편지는 톨스토이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훗날 이렇게 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편지만으로 스승과 제자가 된 것이었고 그 인연이 이후 인도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시기 야스나야 풀려나는 사실상 전세계 개혁가들의 순례지였습니다.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종교개혁가, 평화주의자들이 러시아 시골 영지로 찾아왔는데 어떤 이들은 며칠 머물다 갔고 어떤 이들은 아예 제자가 되겠다며 눌러 앉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른바 톨스토이안 공동체들이 러시아,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 등지 생겨났는데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어떤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한 작가의 사상이 대륙을 넘어 실제 공동체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상이 본거진 야스나야 풀려나아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평화와 사랑을 배우러 찾아오는 곳의 내부가 두 노인의 끝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지만 가장 첨예한 장점은 저작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1891년 이후 쓴 작품들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무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저작권은 소피아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족 전체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피아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사상가일지 모르지만 나는 10세 명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이 굶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는 소피아가 완전히 옳았고 톨스토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꺾는 것도 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둑, 사상가가 자기 집 식탁에서는 아내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수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체르트, 코프라는 인물이 끼어들면서 갈등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번졌습니다. 체르트, 코프는 원래 황실 근위대 장교 출신의 귀족이었는데 톨스토이의 사상에 감화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추종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원고를 정리하고 편지를 대필하고 출판을 관리하며 사실상 톨스토이의 문학적 유산 전체를 손에 쥐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의해 한때 영국으로 추방됐다가 돌아온 기회는 아예 야스나여 폴려나 인근에 집을 얻어 거의 매일 톨스토이를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이 남자를 극도로 혐오했는데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년을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체르트코프가 가로채고 있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체르트코프는 톨스토이의 일기 원본을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가져갔고 유언장 작성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저작권 전체를 체르트코프가 관리하는 공익재단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소피아는 이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피아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소피아는 정서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체르토코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열어보고 남편이 외출하면 뒤를 밟았습니다. 옆모습에 뛰어들겠다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도 반복됐는데 그때마다 톨스토이와 아이들이 달려나가 그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지쳐갔고 야스나의 풀려나를 찾는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류의 스승이 사는 집에서 매일 밤 비명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피아의 행동이 미칠 것 같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삶을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의 일기를 몰래 읽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쓴다는 것을 알았고 톨스토이는 소피아가 그것을 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썼습니다. 일기가 무기가 된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일기에 쓰고 상대가 그것을 일기를 기다렸습니다. 48애를 함께 살면서도 대화 대신 일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입장에서 이 결혼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18살에 15살 연상의 남자에게 시집어와 48해 동안 1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5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과 평화, 원고를 7번 필사했는데 손으로 쓴 분량만 따지면 수천 페이지였습니다. 영재의 살림과 출판, 계약과 가족이 재정을 혼자 꾸려왔고 남편이 금욕을 선언한 뒤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이 금욕의 실패를 일기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귀족 생활이 부끄럽다며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고 성관계는 죄악이라는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를 발표하고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읽었던 그 일기에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층층이 쌓여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입장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파하는 삶을 실제로 살려고 했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농민처럼 살겠다며 직접 구두를 만들고 밭을 갈았지만 저녁이 되면 귀족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포기할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막아서기도 했지만 그 자신도 야스나야 풀려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평생 갈라진 채로 살았고 그 균열이 가장 깊이 파인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1910년 가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910년 10월 27일 밤 야스나여 풀려나의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82살이 톨스토이는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날 밤도 소피아가 그의 서재를 몰래 뒤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꺼내 농민들이 있는 거친 배운 몇 벌과 일기장 책 몇 권을 챙긴 뒤 복도를 지나 주치인 두샨 마쿠비츠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마쿠비츠키가 문을 씹자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알렉산드라와 함께 세 사람은 등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영지를 빠져나왔습니다. 10월 말 러시아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82살의 노인이 짐을 들고 걷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세기를 살았던 집을 48해를 함께한 아내를 자식들을 모든 것을 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근처 마을 샤브리키노까지 걸어가 마차를 타고 코즐로바 자세카 역으로 향했는데 역에 도착한 것이 새벽 5시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소피아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나의 떠남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 처지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인도의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을 등지고 생의 마지막 날들을 고요와孤独 속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화려한 생활은 이제 내 영혼을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제발 나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더라도 나에게 오는 것을 참아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이 마지막 평화를 방해하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수도원을 생각하기도 했고 여동생이 사는 샤마르디노 수도원 근처에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냥 야스나야 풀려나가 아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차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고 열이 빠르게 올랐는데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을 걸은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자 마쿠비츠키는 계속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간이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장 2반 오조린이 자신의 사무실을 내어줬는데 가로세로 몇 걸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이 레프 톨스토이의 마지막 거처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의 인중 장소가 아무도 모르는 시골 간이역의 역자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식은 전부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전역에 신문이 톨스토이의 행방을 보도했고 이틀째 되던 날에는 아스타포보 역 주변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 앞에 천막을 치고 진을 친 기자들이 수십 명이었고 러시아 정부는 상황이 불안해질까봐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달려왔고 체르트쿠프도 달려왔으며 각지에 톨스토이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도 왔습니다. 하지만 역장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서 체르트코프와 자녀들은 소피아의 출입을 단호히 막았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죽어가는 노인의 심장이 격렬한 회한과 분노로 멈춰버릴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악피를 정서하느라 눈이 침침해지고 13명의 아이를 기르며 영지를 지켜온 아내였습니다. 소피아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말도 걸지 않겠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세요. 간청은 허공을 맴돌았고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피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장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에 칼바람이 부는 역마당에 서서 낮게
난 사무실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가운 육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서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었고, 바깥쪽에서는 그가 평생 자신의 십자가라 불렀던 여인이 하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며 흐릿한 남편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8애를 함께 살았고 13명의 아이를 낳은 남편이 육리 한 장 너머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창밖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동안 톨스토이는 간간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간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도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세상에는 레프 톨스토이 말고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을 보라.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라. 세상은 죽어가는 대문호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라는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톨스토이는 곁을 지키던 주치의 마쿠비치케 손을 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그저 잘 죽고 싶을 뿐이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묻고 또 물었던 사람. 완벽한 삶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 거인은 생이 마지막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잘 죽는 것이 곧 삶이 완성임을 깨달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완전히 눈을 감기 직전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숨결에 실려 나온 단어들은 파편처럼 흩어졌지만 분명했습니다. 진리는,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그것이 이 위대한 광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1910년 11월 7일 오전 6시 5분 레프 니콜라의 빛이 톨스토이는 아스타포보가니역 역장 사무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이 숨을 거둔 뒤에야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보르 꿇고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한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대고 흐느끼며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나를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바랐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러시아어로 프로스티메냐, 용서해줘요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48. 연을 전쟁처럼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길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야스나야 플라나 숲속에 화려한 묘비도 십자가도 없이 그냥 땅 위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 니콜라이가 초록색 지팡이가 묻혀있다고 했던 바로 그 숲속에 82회를 살면서 러시아 전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국가, 권력을 부정하고 노벨상을 거절하고 새벽에 집을 탈출한 사람의 마지막 요청치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 숲에 묻어달라는 거. 그의 바람대로 됐고 지금도 야스나의 플라나 숲속에는 표지판도 비석도 없이 그냥 풀이 자란 작고 긴 녹색 둔덕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꽃을 놓고 갑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도 누구의 무덤인지 아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평생 스스로 사용주칙을 어기며 일기에 자신을 짐승이라 욕했고 농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끝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박한 삶을 설파하면서 귀중 영지에서 살았고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지만 아내와 평생 싸웠습니다. 결국 82살이 새벽새 시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다 시골 기차역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과 실제로 산 삶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컸고 그는 그 간격을 평생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며 사는데, 톨스토이는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을 일기에 기록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얼마나 소유해도 되는가? 국가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그가 죽은 지 100회가 넘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고, 그래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던진 사상이 파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디는 그의 비폭력 사상을 받아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마틴 루서킹은 간디를 통해 간접적으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러시아 귀족 작가의 질문이 대륙을 넘어 역사를 바꾼 운동들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지금도 매해 수백만 부씩 팔리고,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지금도 가장 완벽한 소설의 첫 문장으로 꼽히며, 이반 이리체의 죽음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가 글로 남긴 것들은 그가 살면서 실패한 것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야스나야 폴라나의 깊은 숲속,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 녹색 둔덕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과 영광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평생 실험함에 남긴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성자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짐승 같은 욕망과 싸워야 했고, 무소유를 외쳤지만 귀족이 영재에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이야말로 톨스토이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태어있게 만드는 진짜 힘인지도 모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정답이 나오는 순간 끝이 나지만, 질문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우리가 그 질문을 이어받는 순간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톨스토이가 던진 이 오래된 질문들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초록색 지방이 어쩌면 숲속이 아니라 여전히 답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글을 읽습니다. 레프 니콜라의 빛이 톨스토이. 질문은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광인의 이야기였습니다.